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정책 재원을 위해서 기업 증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7%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가 채권 시장의 연준의 인플레 통제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3월에 FOMC 회의 종료 이후 연준이 물가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거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율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FOMC 결과의 예상과 다르지 않다며 향후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치 또한 2021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3.7%로 0.1%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S&P가 미국의 금리 상승은 13년 테이퍼 테트럼에 비해 아시아 신흥국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해시드 펀드에 120억 원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상원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최초 유로와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페이스북, 노비, DM 공동 창업자가 퇴사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디파이가 비트코인보다 더 파괴적이고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금융시장에 있어서 디파이가 은행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언급을 좀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히 디파이 커스터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유연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디파이의 후에는 은행, 기업, 보험회사 등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서 생각에 대한 패턴을 좀 바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리플의 CTO가 NFT, XRP 원장 도입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비트코인 연돈 토큰의 발행량이 18.53만 개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WBTC 발행량이 13만 6천 개 정도, 점유율의 73%에 해당이 되고요. HBTC가 2만 7천 개, 그리고 RAMBTC가 13,000개 수순이다 보니까 그만큼 WBTC 쪽에 대한 인기도가 엄청 높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한편으로는 랩핑에 대한 측면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르면 10월에 진행이 될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상하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는 런던 하드포크에서 포함되지 않는 EIP 3298이나 3322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비싼 인수전에 참여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JP모건과 CME까지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모건 스탠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비덴트에 대한 주식의 방향성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덴트 가격 추이 또한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에 대한 여지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덴트와 또 연결되어져 있는 지분 구도가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뭐 2018년도 때도 언급을 했었고 2019년도 때도 거기에 따른 뭐 지배 구조와 지분 구도와 연결적 관계와 이런 걸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뭐 비덴트 외에 나머지 쪽에 해당에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가 뭐 여러 군데가 있긴 하는데, 여기에서 그때 2019년도 때인가 2020년도 때 그 사이에 원영식 씨라는 분이 이제 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의 장난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장난질이 아니고 주식에 대한 장난질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시면 본인한테 득도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분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식계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이 세력처럼 좀 해 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아주 빠듯하게 잘 해놔서 나중에는 뭐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피해가고 그렇게 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실형 확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영식 씨에 대한 최대 주주 이 부분을 좀 뽑아 보면은 요새 비덴트나 이런 쪽에서도 약간의 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IOK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더 복잡해진 뭐 빗썸의 지배구조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 무죄를 받았던 시점이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 11월 달에 무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설계도 분명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뭐 홈캐스트만 해먹었냐? 그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좀 많이 해 드셨고 그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아무튼 논란도 꽤 있고요. 아무튼 상당히 똑똑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빗썸에 대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박연선 씨가 서울시민의 10만원 위로금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것이다.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중앙은행 암호화폐 새로운 자금 세탁 수단으로 부상이 되어가고 있다. 경영진이 빼돌린 부당 이익이 국외 거래소에 통해 현금화가 됐으며 암호화폐 국제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을 했다. 중국은 현재 토큰 발행, 토큰에 대한 조달과 현금화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서로 달라서 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도 중국의 알리바바 언론사 지분 매각 명령, 마인 압박에 강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인에 대한 이야기가 뭐 금방 3월 달에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죠. 뭐 연초 때부터 계속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진들에 대한 걱정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적절하게 코인을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요. 네.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본다라고 해도,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운트 콕스가 3월 24일자 기준으로 채권자 회의 참석 자제, 해당 질병에 대한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태국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미세고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 부총리가 암호화폐 실제 가치보다 과열, 투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근법 관련해서 이분이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봤더니 특근법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요새 박상기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6일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 위원장으로 위촉이 될 것 같다. 뭐 위촉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 연합회장 하고 나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본 겁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 CEO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확대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페이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캐머가 잘 나가는 걸 봤으니 로빈 후드도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칠리즈가 맨시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 최근 엔트마이너의 2.4만 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내용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 스테디어스 뭐 확장성, 성장통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NST를 맞나요? 네. 네. SNT. 죄송합니다. SNT 부분에 있어서 뭐 성장 과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요 내용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요점 최신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문제점 해결책 이런 내용이 있는데 9월 7일자 스테어스는 오픈 채팅에 대한 스팸 공격을 당했고 스팸 완화 기능에 대한 솔루션 도입을 했고 그걸로 방어를 했으며 스테디어스 앱 설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도 최대 피어 동시 접속자 수가 6,500명을 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데이터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것에 따른 또 해결책을 또 내놨죠. 네, 그것은 사용자 유지율 대시보드를 또 내놓으면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메인넷까지도 12월 달에 있어 주었고 2021년도 때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긴 여정과 뭐 시세에 대한 여러 가지 약세를 다 이겨내면서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징 플랫폼에 대해서 프로젝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이쪽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가 더 매력적인 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좀 유심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물론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기도나 그런 맥락과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한창 지금 인기가 좋은 클럽하우스 정도에 대한 그런 마케팅과 그런 약간 재미난 요소를 좀 줘야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니 해도 인기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인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왕, 속보, 파월, 디지털화폐 인정했다. 라고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현금과 공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준을 포함한 7개 중앙은행들과 BIS 최근 보고서를 내고 CBDC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며 중앙은행들이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CBDC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댓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악재이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또 보면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역기능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도이치뱅크 또한 비트코인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조 달러 시장 가치를 감안했었을 때 현재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해 버렸다. 최신 보고서에 지불 경제의 미래를 발표했고 그 내용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콩고물 300조 시장밖에 안 되는데 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0조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가장 유명인들이 언급을 많이 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메타메디 팩트 정리라고 해서 올려주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국내엔 4대 DID 연합체가 있다고 합니다. 라온, 아이콘, 그리고 SK 주도의 이니셜 DID 연합과 코인플러그 형태인데요. 뭐 SK는 SK CNC가 거의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보게 되면은 연합팀이 아이콘 루프, 라운시큐어, 코인플러그 네 팀이고 람다256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의 뭐 이 그룹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SK CNC 자체에서도 블록체인 쪽에 대한 전담팀을 따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은 연합체계에서 라운시큐어 쪽은 블록체인에다가 몰빵을 했죠. 보안업체에서 상장된 회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언급은 해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라운시큐어 쪽만 나머지 쪽을 다 포기하고 블록체인에다가 몰빵을 찍었죠. 아이콘루프 또한 코인플러그 다 제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구도보다는 같이 좀 믹싱해서 쓰이던지 아니면 연합으로 해서 뭐 멀티체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수혜를 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오히려 좀 더 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새로운 저가형 삼성 휴대폰 블록체인 파일 공유 기술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뭐 보게 되면 A 시리즈가 거의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보급형 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뭐 국내만 쓰는 게 아니죠. 전 세계 갤럭시에 대한 점유권이 아무리 낮다라고 해도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급형은 신흥국 위주로 쓰니까 적절하게 삼성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자체를 좀 널리 더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추진 전략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